서울 은성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오해우는 할머니의 희미한 숨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차에 잠든 할머니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창백했다. 방금 전 의사는 그녀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전했다. 급성 심부전,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길어야 한 달. 하지만 이식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고 수술 비용 또한 의사의 말끝은 흐렸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돈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는 것. 혜은이 운영하는 작은 꽃집의 수입으로는 천문학적인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피부티인 할머니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단 하나의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병원의 최대 후원자이신 은성그룹의 서진환 회장님의 직접적인 허가가 있다면 해외의 실험적인 인공심장 이식 수술을 긴급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서진환,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지배하는 거대 제국 은성그룹의 총수 언론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베일에 쌓인 냉혈한으로 유명한 남자, 그런 그를 자신 같은 평범한 여자가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혜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평생 가본 적 없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은성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섰다. 그녀는 몇 시간을 로비에서 기다리고 울며 애원한 끝에 마침내 비서실장의 동정심을 얻어 단 5분의 면담 시간을 얻어냈다. 빌딩의 최상층. 회장실은 그의 명성처럼 차갑고 미니멀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 서진환이 앉아 있었다. 그는 젊고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그의 눈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깊은 호수와도 같았다. 그는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혜우는 자선이나 동정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거래를 제안했다. 회장님, 제 할머니께서 회장님 병원에 계십니다.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저에겐 돈이 없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제 자신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1년을 회장님께 팔겠습니다. 1년 동안 회장님께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녀든 운전기사든 그 무엇이든 그 대가로 제 할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절박한 제안을 듣는 서진환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오해운, 정원의 그 아이, 몇 년 만인가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다니 자신을 팔겠다고 용납할 수 없어.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변호사를 호출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전혀 다른 아주 기묘한 계약서를 내밀었다. 내 저택에 오랫동안 방치된 정원이 하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그것이었다. 과거 내가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했던 곳이지. 당신 프로필을 보니 조경 디자이너 덕은 1년 동안 내 저택에 머물며 그 정원을 내 지시대로 완벽하게 복원하시오. 내 허락 없이는 저택 부지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소. 그 대가로 당신 할머니의 모든 병원비는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겠소. 혜우는 그의 기묘한 제안에 당황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녀보다는 나았지만 어쨌든 감옥살이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내 비서가 곧 연락을 줄 거요. 할머니의 수술은 내일로 잡도록 하지.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그녀를 내보냈다. 차가운 회장실을 나온 혜운의 마음속에는 할머니가 살았다는 안도감과 이제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차갑고 무자비한 남자와 자신의 영혼을 건거래를 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사라진 회장실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가 혼잣말처럼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찾았군. 오혜운.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미안하오. 서진환의 저택에서의 새로운 삶은 화려한 금빛 세장 속에서의 삶과도 같았다. 오혜운은 최고급 자재로 꾸며진 넓은 방을 얻었지만 그곳은 집이 아닌 호텔 스위트룸처럼 차갑고 낯설었다. 저택의 집사는 그녀의 삶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을 통보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허락 없이는 회장님의 개인 공간인 본관 출입 금지. 그녀의 세상은 이제 그녀의 방과 저택 뒤편에 버려진 정원을 잇는 작은 길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환이 그녀를 그 정원으로 데려갔다. 한때는 분명 아름다웠을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황량하게 변해 있었다. 잡초는 무성했고 작은 온실의 유리는 깨져 있었으며 이끼 낀 돌벤치는 쓸쓸하게 비를 맞고 있었다. 이곳을 10년 전의 모습으로 복원하시오. 서진환은 그녀에게 낡고 빛바랜 사진 몇 장을 건넸다. 사진 속 정원은 꿈처럼 아름다웠다. 이건 그냥 정원이 아니오. 내가 잃어버린 내 형님의 마지막 흔적이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감추려는 듯 딱딱했다.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 정원은 그가 그녀를 처음 보았던 바로 그 공원의 모습을 재현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고 냉정한 고용주였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장비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씨앗들을 구해다 주었지만 단 한마디의 따뜻한 격려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매일 정원을 찾아와 그녀의 작업을 매서운 눈으로 평가했다. 토양의 산성도가 0.2포인트 높소. 다시 배합하시오. 모종의 강역이 틀렸소. 전부 다시 심도록. 그의 지적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확해서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죄수처럼 묵묵히 그의 명령을 따랐다. 조경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이 그녀의 분노와 억울함을 억눌렀다. 그녀는 이 정원을 완벽하게 되살려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차가운 시선 뒤에 얼마나 뜨거운 감정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너무 무리하고 있어. 그녀의 손이 상처투성이잖아. 하지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녀는 내 의도를 의심하게 될 거야. 이 거리를 유지해야만 해.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더 차갑게 그녀를 대했다. 그의 마음을 알 리 없는 혜운의 오해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정원의 오솔길을 만들기 위해 무거운 판석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돌은 너무나도 무거웠고 그녀는 비틀거리다 그만 돌 위로 넘어질 뻔했다. 바로 그 순간 집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진환이 뛰쳐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낑낑대던 판석을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가운 얼굴로 돌아서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행동은 혜운에게 도움이 아닌 굴욕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치 그녀의 무능함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혜운은 늦게까지 정원에 남아 일을 했다. 서러움과 오기가 그녀를 잠 못 들게 만들었다.
이동식 조명 등에 의지한 채 흙을 만지는 그녀의 등 뒤로 저택 본관의 서재 창문에 단 하나의 불빛이 밤새도록 켜져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창문 뒤에서 서진환이 밤이 새도록 걱정스럽게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의 얼굴에는 사랑과 고통,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자신의 비밀이라는 감옥에 갇혀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 금빛 세장 안에는 사실 2명의 죄수가 갇혀 있었다. 오해운의 감옥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진짜 위기는 저택 밖에서 시작되었다. 그녀가 서진환에게 오기 전까지 그녀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작은 공공정원, 동네 사람들과 함께 버려진 땅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가꾸었던 그곳이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혜운 씨, 정원의 희귀 장미들을 모두 도둑 맞았어요. 벤치도 부서졌고요. 함께 정원을 가꾸던 자원봉사자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혜운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정원은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그녀는 서진환을 찾아가 처음으로 그에게 간청했다. 부탁입니다. 회장님, 단 몇 시간이라도 정원에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계약 내용을 잊었소. 당신은 이 저택 부지를 벗어날 수 없소. 그 공공정원은 더 이상 당신의 소관이 아니니 이곳의 일에나 집중하시오. 젠장 한태석이 벌써 그녀를 밖으로 유인하려는 덫을 놓고 있어. 절대 내보낼 수 없어. 그녀는 나를 악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의 속마음을 알 리 없는 혜운은 그의 무자비함에 절망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가두는 것을 넘어 그녀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켜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씩 파괴하고 있는 악마. 하지만 그 악마는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뻗치고 있었다. 그날 밤 혜운이 돌보던 공공정원에는 사설경호 업체 요원들이 배치되었다. 그들은 익명의 후원자가 고용했다는 말만 남긴 채 24시간 철통 경비를 시작했다. 최첨단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파손되었던 시설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복구되었다. 정원의 자원봉사자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얼굴 없는 키다리 아저씨의 등장에 감사했다.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한태석의 다음 목표는 혜운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병원에 있는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매수해둔 병원 행정부장을 통해 할머니의 수술 일정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갑자기 필요한 서류가 늘어났고 보험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수술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간호색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혜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할머니의 수술을 약속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택의 서재에서는 서진환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었다. 내가 후원하는 병원의 VIP 병동에 있는 내 개인적인 손님에게 행정적인 착오가 좀 생긴 모양이더군. 바로잡아. 지금 당장. 그러지 않으면 은성그룹은 후원할 새로운 병원을 찾아봐야 할지도 모르니. 그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할머니의 수술은 예정대로, 아니 오히려 더 앞당겨져서 최고의 의료진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연락이 왔다. 까다롭게 굴던 병원 행정부장은 갑자기 휴가를 내고 사라져버렸다. 혜운은 혼란스러웠다. 정원의 문제, 할머니의 문제, 모든 것이 기적처럼 해결되고 있었다.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그녀는 이 모든 것 뒤에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그 힘의 주인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는 냉혈한 서진환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 그녀는 계약으로 묶인 죄수일 뿐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그녀는 할머니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며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서진환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장미를 아주 잘 가꾸는군. 그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 길을 잃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악마가 아니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며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미스터리 그 자체였다. 보이지 않는 손은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오해의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었다. 오해운의 머릿속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과 할머니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일지도 모르는 하지만 너무나도 차가운 남자 서진환. 그녀는 정원을 가꾸는 일에 몰두하면서도 끊임없이 그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기회는 아주 우연히 찾아왔다. 서진환이 긴급 해외 출장으로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된 것이다. 그가 떠나고 저택의 총괄 집사는 그녀에게 뜻밖의 부탁을 했다. 사모님, 회장님의 서재를 정리해야 하는데 중요한 물건들이 많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사모님께서 먼지를 닦아주시는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재, 그가 유일하게 출입을 금지했던 그의 개인적인 공간 해오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환의 서재는 그의 다른 공간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차갑고 미니멀한 저택의 다른 곳들과 달리 서재는 따뜻한 원목 책장과 오래된 가죽 소파 그리고 수천 권의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잔인한 기업가가 아닌 고독한 학자의 방과도 같았다. 책장에는 경영학 서적보다 건축, 철학, 그리고 역사에 관한 책들이 더 많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장의 먼지를 닦다가 가장 아래 칸에 꽂혀 있던 낡은 가죽 화첩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는 화첩을 꺼내 펼쳐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화첩 안에는 그녀가 돌보던 바로 그 공공정원의 풍경이 수십 장의 섬세한 연필 스케치로 담겨 있었다. 봄의 벚꽃, 여름의 장미, 가을의 단풍, 그리고 겨울에 눈 덮인 벤치까지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정원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그릴 수 없는 그림들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다음 페이지에 그려진 것은 한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낡은 물뿌리개로 들꽃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해우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몇 년 전에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림의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와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다. 5년 전 가을. 구원. 해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 남자가 나를. 그것도 5년 전에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출장을 갔던 서진환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긴 화첩을 들고 울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신의 비밀을 들킨 당혹감으로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다.
해운은 화첩을 든 채 그를 돌아보았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왜 당신이 나를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탄로 났다. 서진화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마침내 자신의 길고 길었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5년 전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그의 형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던 형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직후였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는 매일같이 정처 없이 걷다가 우연히 작고 버려진 공원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녀를 보았다. 한 젊은 여대생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땀 흘리며 꽃을 심고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 생명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매일같이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구원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복수심과 어둠으로 가득 찬 자신의 세상이 그녀의 맑은 영혼을 더럽힐까 두려워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내가 이 저택의 정원에 집착했던 이유는 내가 처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았던 바로 그곳을 내 곁에 재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요. 그의 목소리는 짙은 감정으로 잠겨 있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당신이 알지 못하더라도 나의 구원을 내 곁에 두고 싶었던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어. 그의 충격적인 고백, 그것은 해운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자신을 감금했던 냉혈한 고용주, 그의 진짜 모습은 수년간 한 여자를 남몰래 사랑해온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남자였다. 그녀를 묶고 있던 계약은 사실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오해의 벽이 진실의 힘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진환의 충격적인 고백은 오해운의 세상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다. 그녀가 증오했던 감옥의 주인은 사실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키다리 아저씨였다. 그녀를 올감했던 계약서는 그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내민 서툰 방패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정리하려 애썼다. 그럼 공공정원에 갑자기 나타났던 사설 경호원들도, 병원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었던 것도 전부 당신이 한 거였군요. 서진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모든 것을 숨겼어요? 왜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내 돈과 권력을 보고 접근했다고 오해할까봐 두려웠어. 나는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 그는 마침내 마지막 진실의 조각을 꺼내놓았다. 바로 그의 경쟁자이자 사촌형인 한태석 이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공공정원, 그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오. 한태석이 추진 중인 불법 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지. 그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년간 온갖 불법적인 로비를 저질러 왔소. 한태석은 정원을 지키려는 해운의 노력이 눈엣 가시였다. 그래서 그는 해운을 그 땅에서 떼어놓기 위해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인 할머니를 공격했던 것이다. 그가 은성그룹이 후원하는 병원의 약점을 파고들어 해운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그녀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당신이 내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소. 한태석의 음모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진환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나는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내 요새 안으로 데려와 보호하려 했던 거요. 당신을 감금하려던 게 아니라 맹수의 아가리에서 당신을 빼내오려 했던 거라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의 개인적인 비극은 사실 거대한 기업 전쟁의 일부였다. 그녀가 사랑했던 정원은 이제 전쟁의 최전선이 되어버렸다. 그녀 안에 있던 서진환에 대한 모든 원망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그가 홀로 짊어져 왔을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동의 적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나의 적이기도 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가 내 정원을 파괴하려 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를 보며 말했다. 이제 뭘 하면 되죠? 그녀는 더 이상 계약에 묶인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또 다른 전사였다. 두 사람은 그의 서재에 마주 앉았다. 더 이상 차가운 고용주와 주눅든 직원이 아니었다. 서로의 능력을 신뢰하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한태석을 법적으로 무너뜨릴 증거는 내가 찾겠소. 진환이 말했다. 그에게는 돈과 정보, 그리고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내가 가질 수 없는 무기가 있지. 바로 여론이요. 그건 제게 맡기세요. 혜운의 눈이 빛났다. 그녀에게는 땅과 그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다. 기업과 법률의 전쟁은 당신이 하세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쟁을 하겠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전략을 세웠다. 그는 이 사회의 보드룸과 법정에서 한태석의 부패를 파헤칠 것이다. 그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지역 사회를 결집시키고 언론을 이용하여 한태석이 감히 통제할 수 없는 여론의 파도를 만들어낼 터였다. 그날 밤 서진환의 차갑고 고독했던 서재는 처음으로 두 사람의 열정으로 가득 찬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금빛 세장은 이제 적과 싸우기 위한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었다. 그들의 계약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아니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서약이었다. 오해운과 서진환의 동맹은 이제 방역의 첫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한태석의 재개발 계획의 심장부인 공공정원을 그가 절대 손댈 수 없는 성역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법과 돈의 힘을 믿겠지요. 혜운이 저택의 서재, 즉 그들의 작전실에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가지지 못한 힘으로 싸워야 해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의 힘으로요. 혜운은 조경 디자이너로서의 자신의 모든 전문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정원에 숨겨진 가치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정원의 식물 생태계를 분석하여 그곳에 희귀보호종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그녀는 진환의 도움을 받아 시청의 낡은 자료실을 뒤져 그 정원이 과거 조선시대의 한 시인이 머물렀던 유서 깊은 장소의 일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발굴해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을 움직였다. 그녀는 정원을 사랑하는 동네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공공정원 지키기 시민 모임을 결성했다.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원에 얽힌 추억과 사연들을 기록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인들의 휴식, 젊은 연인들의 사랑 고백. 정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한 동네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혜운이 마음의 군대를 모으는 동안 진화는 힘의 군대를 움직였다. 그는 혜운이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통해 완벽한 보고서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 보고서를 익명의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시청의 문화재위원회와 언론사에 동시에 전달했다. 동시에 그는 한태석의 돈을 받고 재개발 계획을 지지하던 시의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예정되어 있던
은성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압박은 조용했지만 효과는 절대적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였다.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담은 보고서와 정원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뜨거운 여론에 시청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서울시는 해당 공공정원을 추가적인 정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도시 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태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다. 그는 분노에 차올라 책상을 내리쳤다. 수십억을 쏟아부은 그의 거대 프로젝트가 고작 풀밭 하나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서진환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너무나도 합법적이고 완벽한 시민운동의 승리처럼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저택, 혜운과 진화는 나란히 앉아 뉴스에 나오는 자신들의 정원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앵커는 이름 없는 시민들의 힘이 거대 자본의 탐욕을 막아낸 기적적인 사례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당신이 해냈군. 진환이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혜은이 그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우리가 해낸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작전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 승리의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능력을 존경하고 서로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파트가 되어 있었다. 그들을 묶고 있던 계약서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종이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 자리에는 상호 존중과 깊은 신뢰, 그리고 이름 모를 따뜻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정원을 지키기 위해 뿌렸던 진실의 씨앗이 이제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첫 번째 방역이 성공했지만 오혜운과 서진환은 승리를 자축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굶주린 맹수의 꼬리를 밟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궁지에 몰린 한태석은 이제 더 이상 교활한 여우가 아닌 이성을 잃은 곰처럼 날뛰기 시작할 것이 뻔했다. 그의 분노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비열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며칠 후 혜우는 저택으로 배달된 익명의 소포 하나를 받았다. 상자 안에는 죽은 까마귀 한 마리와 함께 병실에 누워있는 그녀의 할머니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위에는 붉은색 잉크로 섬뜩한 X 표시가 그어져 있었다. 정원에서 손떼 그러지 않으면 다음은 내 할머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혜은의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올가매는 듯했다. 한태석은 이제 더 이상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그녀를 직접 협박하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아픈 노인을 상대로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괴물을 그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진환의 분노는 그녀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그가 혜운을 이 위험한 세계로 끌어들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의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거친 야수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저택과 병원의 경호를 최상급으로 강화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의 경호팀이 24시간 내내 혜운과 할머니의 주변을 철통같이 지켰다. 놈이 할머니의 수술 나를 노릴 겁니다. 혜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의 수술은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날은 그들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이었다. 수술을 이용해 우리를 다시 협박하려 할 거예요. 아니, 진환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놈은 협박에서 그치지 않을 거요.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하겠지. 그들은 더 이상 한태석의 공격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직접 놈을 사냥하기 위한 마지막 덫을 놓아야만 했다. 며칠 후 한태석의 귀에 아주 흥미로운 정보가 흘러 들어갔다. 그가 매수해둔 진환의 경호팀 내부 정보원을 통해서였다. 첫째, 서진환 회장은 할머니의 수술이 진행되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그룹의 명운이 걸린 해외 합작 투자 계약을 위해 도시 반대편에 있는 호텔에서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둘째,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간에 병원 일대의 전력망 업그레이드 공사로 인해 병원의 비상보안 시스템이 몇 시간 동안 오프라인 상태가 될 것이다. 그것은 완벽한 기회였다. 서진환은 멀리 떨어져 있고 병원의 보안은 최악이다. 그는 수술 중에 의료사고를 위장하여 할머니를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오해우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정원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될 터였다. 한태석은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하수인을 동원하여 그날 밤에 사고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몰랐다. 그 모든 정보가 사실은 강지환이 그를 유인하기 위해 흘린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이라는 것을. 할머니의 수술 당일 아침 병원 전체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해우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꼭 건강하게 돌아오셔야 해요.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서진환은 예정대로 중요한 미팅을 위해 도시 반대편의 호텔로 향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모든 배우가 각자의 위치에 섰다.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한태석의 마지막이자 가장 필사적인 공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운과 진환은 그가 자신들이 파놓은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간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오해우는 수술실 앞을 지키며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터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전선은 병원이었다. 수술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한태석의 하수인들이 병원의 지하 전기실로 잠입했다. 그들은 병원 유지보수 직원으로 위장한 채 건물의 주전력 공급 장치를 차단했다. 병원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수술실에 조명이 꺼지고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들이 멈추는 듯했다. 의사들의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며 수술실은 최소한의 불빛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한태석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의 진짜 목표는 바로 그 비상 발전기였다. 그들이 비상 발전기의 전력선마저 끊어버리는 순간 할머니의 목숨도 함께 끊어질 터였다. 하지만 그들이 비상 발전기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는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서진환의 경호팀이었다. 전력망 업그레이드 공사는 그들이 이 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위장이었다. 소리 없는 전투가 벌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환의 요원들은 한태석의 하수인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해 나갔다. 그 사이 또 다른 팀은 단 몇 분 만에 주 전력 시스템을 복구시켰다. 수술실의 조명이 다시 환하게 켜졌을 때 수술을 집도하던 의사들은 단순한 정전 사고였다고 생각할 뿐 자신들의 발밑에서 어떤 끔찍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서진환은 병원 근처에 세워둔 이동지휘 본부 차량 안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전선은 완벽한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다.
두 번째 전선은 혜운이 사랑했던 공공정원이었다. 병원에서 소동이 벌어지던 바로 그 시각, 한태석은 거대한 불도저와 함께 용역 깡패들을 정원으로 보냈다. 그는 혜운과 진환이 할머니 문제로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원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 빈 정원이 아니었다. 멈추세요. 오해운 그녀는 병원이 아닌 바로 이곳에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역할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정원을 사랑하는 수십 명의 동네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 사슬을 만들어 불도저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이곳은 서울시가 지정한 도시유산 보호구역입니다. 당신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혜운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용역 깡패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폭력을 사용하려 했다. 바로 그때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혜운이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었다. 거대 자본의 불법적인 폭력, 시민들이 막아서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여론은 완벽하게 다윗의 편이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황한 용역 깡패들은 결국 불도저를 움직여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불도저가 인간 사슬을 향해 다가오는 아찔한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들이닥쳤다. 실시간 중계와 엄청난 여론의 압박에 경찰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경찰은 불법 강제 철거 혐의로 현장의 모든 용역 깡패들을 체포했다. 한태석의 두 번째 공격 또한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진화는 지휘 본부 차량의 모니터를 통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혜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 뜨거운 자부심과 사랑이 차올랐다. 정원에서 모든 상황을 마무리한 혜운은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진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다. 끝났소. 그녀는 안전해.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혜운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긴장감에 참아왔던 눈물이 안도의 눈물이 되어 그녀의 뺨 위로 흘러내렸다. 그들은 이겼다. 생명과 그들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함께 지켜낸 것이다. 한태석의 몰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처참했다. 병원 전력 시스템 파괴 시도와 공공정원에 대한 불법적인 강제 철거 시도는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언론과 여론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 검찰은 한태석을 긴급 체포했고 그의 뒤에 숨어있던 모든 부패한 커넥션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은성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지만 그것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정화를 위한 폭풍이었다. 며칠 후 혜운은 마침내 기적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담당 의사의 지친 하지만 기쁨의 참목소리를 듣는 순간 혜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길고 길었던 지옥 같았던 시간, 그녀의 모든 희생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점차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공공정원 역시 새로운 운명을 맞이했다. 혜운과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은 서울시 전체에 큰 감동을 주었다. 서울시는 정원을 영구적인 도시유산으로 지정하여 그 어떤 개발로부터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와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정원, 두 가지 모두를 지켜낸 것이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혜운과 진화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위험이라는 끈이 사라지자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던 계약서는 이제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날 저녁, 진환이 그녀가 지난 몇 달간 공들여 가꾼 저택의 정원으로 불렀다. 달맞이 꽃이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돌벤치 옆에 그는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그들의 첫 만남 때 작성했던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이건 실수였소.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당신을 내 곁에 두고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법이었지만 결국 이것은 당신을 가두는 새 장이었지. 그는 그녀의 눈앞에서 계약서를 천천히 반으로 찢어버렸다. 당신은 이제 자유요. 오혜훈 씨, 그가 말했다. 할머니는 안전하고 당신의 정원도 지켜줬소. 당신은 내게 어떤 빚도 지지 않았소.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이자 최고의 존중이었다. 혜우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떠날 수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원래 삶으로 꽃과 흙이 있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을 지켜준 것은 그의 돈과 권력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서툰 진심, 그의 보이지 않는 희생, 그리고 그녀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증오했던 차가운 고용주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였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떠나는 것. 그녀의 질문에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가면마저 벗어던졌다. 아니. 그의 목소리가 애타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후회했소. 5년 전 당신을 처음 보았던 그날, 당신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을, 그리고 다시 당신을 잃을까봐 두렵소.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시오. 계약은 끝났소.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기를 바라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원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진 것도, 그가 완전히 진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겨냈으며, 함께 구원받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물었다. 나에게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5년 전 그 공원에 앉아있던 남자에 대해서요.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싶어요. 그것은 그녀의 대답이었다. 계약 관계의 끝, 그리고 진짜 관계의 시작. 폭풍우는 완전히 멎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 위로 평화롭고 따뜻한 새벽의 빛이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었다. 계약이 찢어진 후 오혜훈은 서진환의 저택을 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독립을 위한,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동등한 위치에서 다시 시작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꽃집이 있는 동네의 소박한 아파트로 돌아왔다. 서진환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리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구애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은성그룹의 회장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낡은 청바지 차림으로 그녀의 작은 꽃집에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었다. 나에게 꽃에 대해 가르쳐 주시오. 그는 그녀의 제자가 되었다. 거대한 빌딩을 세우던 그의 투박한 손은 이제 흙을 만지고 여린 꽃잎을 다루는 법을 서툴게 배워나갔다. 그는 장미의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물을 너무 많이 주어 화초를 죽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혜우는 웃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공기는 봄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가게를 재건하는 것을 도왔다. 돈으로 해결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페인트를 칠하고 낡은 선반을 수리했다. 그는 건설그룹의 총수답게 공간 설계에 대한 전문가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함께 땀 흘리며 가게를 꾸미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친밀함이 쌓여갔다. 두 사람의 주말은 이제 그들의 성지가 된 공공정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서 회장님이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 흙을 만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하는 그저 한 남자, 서진환일 뿐이었다. 마침내 할머니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하시던 날, 진환은 처음으로 그녀의 할머니와 정식으로 대면했다. 그는 할머니의 앞에서 자신의 지난 과오와 서툰 진심을 모두 고백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혜원의 손을 그 위로 포개어 주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가장 따뜻한 허락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혜원의 꽃집이 재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게 된 날이었다. 그날 저녁, 진화는 그녀를 공공정원으로 데려갔다. 해질녘의 정원은 두 사람이 함께 가꾼 꽃들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정원 한가운데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5년 전 이 정원에서 당신을 보며 나는 살아가는 법을 배웠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이 정원을 당신과 함께 가꾸면서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소.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오혜훈 씨, 내 남은 평생을 당신 곁에서 배우며 살아가게 해주시오.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그의 청혼에는 더 이상 계약도 구원도 없었다. 오직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있었다. 혜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네, 좋아요. 그들의 진짜 결혼식은 1년 후 봄날 바로 그 공공정원에서 열렸다. 화려한 하객들 대신 정원을 사랑하는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이 그들을 축복했다. 신부의 부케는 그녀가 직접 키운 은반굴꽃으로 만들어졌다. 수년 전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었던 그의 외로운 사랑은 혹독한 폭풍우를 이겨내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다.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정원에 가득한 꽃들처럼 두 사람의 앞날 또한 사랑과 행복의 향기로 가득할 것이었다.